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납치하고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해병대원이 의용군으로 싸우겠다며 휴가 중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로 무단 출국했습니다. 해병대원은 우리 정부 측의 설득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난 여성이 반려견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습니다. 두 사람은 애견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주택가에서 3형제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세 분 막 잡담을 하고 계세요? 제가 뒤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니 방송 시작이 지금 코앞인데 막 자기들끼리 사담을 나누고 계시더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예. 얘기예요. 아, 박근혜. 예. 아, 이상한 분이야.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영국 에섹스 대학교 연구팀이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취미를 조사했답니다. 톱5를 이렇게 딱 꼽았는데 1위부터 잠, 종교, TV 시청, 동물 관찰, 수학 이런 순서대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당장 이 중에 한 3개가 걸리는데요. 네, 뭐 다들 뭐 하나씩 있으시겠죠? 수학은 하지 않습니다. 예. 네. 동물 관찰, TV 시청은 뭐 어지간해서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게 의미가 있고 없고는 나한테 달린 거겠죠. 대학교 연구팀이 결정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자, 박상희 소장,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반 출연자 모두에게 떡 한 상자 돌리고 싶어요 하신 울산의 유솜 엄마님. 외동딸 캐나다 유학 보내고 외로운 저를 위로해주는 건 사반뿐이에요 하신 박이라님. 수담이 엄마 김경희 여사 진짜 사랑한다 하신 김종훈님. 6시만 되면 사반 틀어주는 예쁜 딸 서은아 생일 축하해 하신 오경원님, 광명 사거리 사셨던 김가률님, 송원주님, 정선영님, 하민선님, 4살 아들맘 시크토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이 시간 최고의 선택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예, 아들 존속 사례로 입건.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사건이죠. 제주 해안도로 이 절벽으로 승용차가 추락해서 이 동승자인 80 노모가 사망한 사고. 아들은 살아나왔던 그 사고이기를 바랬는데 아하. 박 변호사님, 네.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펜션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바로 난간을 들이받고요. 바로 절벽으로 좀 떨어졌던 거거든요. 왜 이렇게 운전을 했느냐. 뭐 사고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어머니는 바로 사망을 했고요. 이 운전자는 지금 살았었는데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 같이 죽으려고 운전을 했는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자살이 될 수가 있지만 어머니한테는 존속 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속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존속 살해로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이고 존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높아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요. 예. 경찰은 이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서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노모가 이제 치매로 오랫동안 이렇게 알아오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골목길 차 29대 찍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검은 봉투를 든 여성, 저렇게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를 막 걸어다니고 있어요. 다른 차량 뒤로도 저렇게 가서 멈춰서기도 하고 또 아무튼 계속 저렇게 서성이는데 자, 이날 그리고 다음 날 누군가 주차된 차를 긁었다라는 신고가 잇따라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자, 백 기자, 이 여성이 딱 봐도 그냥 뭔가 신용을 하고 있잖아요. 가까이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뾰족한 뭔가로 저렇게 차를 긁어놨습니다. 근데 한두 대가 아니라 무려 29대입니다. 차 상태를 보고 차주들이 신고를 했고 시간대를 특정해서 근처 CCTV를 보니까 저 모습이 잡힌 겁니다. 경찰은 CCTV 분석해서 저 여성을 잡았는데 40대 여성이었고요.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범행도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10년 전에 말이죠. 어떤 인간이 제 차 그 둘레를 거의 다 긁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그때 화가 났는데 양 변호사님, 만약 이 여성 자기는 지금 뭐 부인하고 있다지만 솔직히 뭐 딱 나왔는데 뭘 부인을 합니까? 솔직히 부인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 저 정도면 사실 차량들 중에 블랙박스에도 촬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거 본인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29대의 차량을 훼손했다는 얘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29번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예. 게다가 날카로운 도구를 썼기 때문에 일반 손괴도 아니고 특수 손괴가 되는 거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법정형으로 따진다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할 정도의 사실은 저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닌데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요즘에는 진짜 사방팔방 또 CCTV도 있고 뭐 블랙박스 차량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100% 걸립니다. 예?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비싼 한우만 쏙쏙입니다. 자, 이것도 영상 함께 하시죠. 자, 늦은 밤 한 남성이 말이죠. 문 닫은 정육점 앞에 저렇게 딱 왔는데 보십시오. 헛들 막 당치도 않은 막 스트레칭을 하면서 주위를 살피더니 저렇게 냉장고에서 바깥에 내놓은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냅니다. 자, 꺼낸 고기들 미리 준비해 온 백에다가 집어넣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살다 고기 훔쳐가는 인간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렇죠. 이거 어디다 내다 팔지도 못해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작물이 될 수 있지만 저거를 구매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본인이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 한우인데 100만 원치를 지금 절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운동하는 척 하다가 슬쩍 다가가서 고기를 본인이 직접 고릅니다. 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비싼 위주로 골랐다라고 하고요. 저걸 뭐 팔기가 어렵다 보면 한우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걸 훔쳐간다는 건 상상이 안 가거든요. 아니 잘했다는 게 어이없어서 아니고. 웃으시죠? 그렇지. 지금 보면 저 가방이 눈에 띄어요. 저 가방 제가 좀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얼음을 넣는 가방인 것 같기도 해요. 냉장을 보냉백. 그러니까 엄청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해가면서 절도를 한 거거든요. 상당히 이거는 준비된 범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런 고기 먹고 살로 가겠습니까? 살찌죠 저러면. 그렇습니까? 네. 자, 소장님. 그런데 말이죠. 또 이 인간 하여튼 뭐 들으신 것처럼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저 냉장고 안에 삼겹살은 있었다는데 그런 건 손 안 대고 한우, 차돌박이 아주 비싼 것만 쏙쏙 골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육점 사장님이 막 기가 막혀 하시면서 삼겹살도 있고 다른 고기들도 많았는데 가져간 것이 비싼 한우, 차돌박이만 가져갔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대로변에 있는 큰 점포라서 이런 절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저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교통사고 전문가도 당했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흰색 차량이 골목길을 이렇게 나가지죠. 자, 근데 이 하얀 옷 입으신 분 주목해 주세요. 차가 뒤로 돌아. 아이고야. 차량이 후진하면서 이 부분이 이분 완전 나가 떨어지셨어. 어머. 자, 박 변호사님. 자, 그런데 이분 말이죠. 어디서 많이 뵌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친분도 있고요.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죠. 저랑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하고 저희 사무실 바로 옆입니다. 아마 저기도 그 근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본인이 지금 제가 좀 아는데 네. 누구 결혼식 가셨다가
그 이제 집에 가려고 하시다가 저런 일을 당했대요. 아마 본인이 저런 사고 설명을 항상 하는데 본인 당하는 사고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특히 저렇게 차 대 사람 사고거든요. 예. 본인도 저런 걸 해요. 100대 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100대 빵이죠. 저 정도면 100대 빵으로 보기 맞습니다. 본인이 가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후진할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났는데 뭐 얘기에 따르면 낙법을 본인이 이제 해가지고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잘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뭐 너무 TMI 같은데 아무튼 한 변호사님 본인은 정말 저도 그거 처음 알았는데 운전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아무튼 말이죠. 박 변호사님 하나만 네. 더. 사건 반장에 대해서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저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는데 사건 반장에서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이 블랙박스 영상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써도 되느냐? 무조건 써라라고 허락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출연자이기 때문에 힘은 그렇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뭐, 일단은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믿고 마음껏 쓰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말이죠. 저희가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불박차 앞으로 지금 이 스포츠카, 검은색 스포츠카가 막 들어오려고 그러죠? 막 끼어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때부터 차선을 막 이 불박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막 막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손가락질도 하죠. 야, 차 태! 차, 갓길에 차 태! 지금 막 자, 가다가 차를, 지금, 내렸어요. 지금 내려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 쾅쾅 하고 가더니 근데 바로 갑니다 또. 허허, 양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차 내려가지고 문을 쾅쾅 쳤어요. 네. 그 지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야, 너 내려 하드 창문을 쾅쾅 두드리더니 네. 저는 바로 이제 팍 싸울 줄 알았는데 보신 것처럼 그냥 갑니다. 저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쾅쾅 두드릴 때 저 뒤에 블랙박스 차량이 경차였다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안 좋은 문화긴 한데 약간 좀 경차가 무시당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게다가 저 경차가 썬팅이 굉장히 진하게 있어서 내부에 운전자가 잘 안 보였답니다. 예. 그래서 스포츠카 운전자가 저렇게 차량을 가로막고 난폭 운전하고 너 나와! 하고 문을 쾅쾅 두드렸는데 나오는 분이 이유는 몰라요. 근데 나오는 분이 그냥 이랬대요. 187cm에 93km의 남성 운전자였답니다. 저는 그래서 돌아갔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렇죠. 사실만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저도 이 영상 봤는데 그 187cm의 그 저 경차 운전자분이 온몸에 타투도 했습니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면 무서워져요, 상당히. 예. 근데 저 화나요. 며칠 전에 비슷한 사건을 그러니까요. 다뤘는데 예. 여성 운전자였을 때 그 오토바이 분이 안 비켜줬던 경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왜 달라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여간 이 약강형 인간들 조심하세요.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친구인가 악당인가? 이건 또 뭡니까?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백 기자, 이 차량 네.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인데. 아이고, 네, 마세라티입니다. 1억 4천 정도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그림인데요. 작성자는 조금 전까지는 친구였지만 지금부터는 친구가 아닌 사람이 제 차에 이렇게 테러를 해놨습니다. 라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이 사이드 미러 쪽에 청테이프 붙여놨죠. 그리고 강력 본드로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네. 작성자는 청테이프까지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순간 접착제를 붙여놓은 거에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천년의 우정도 식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11시만 되면 이제 카페랑 식당이 모두 문을 닫잖아요. 예. 이 친구가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나 좀 데리러 와라고 해서 귀찮다고 거절을 했는데 다시 또 친구가 술을 한 잔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차주가 데리러 갔는데 데리러 온 차주에게 나 뭐 좀 놓고 왔어 하면서 집으로 가달라고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는지 뭐 하는지 연락이 또 끊깁니다. 그러니까 좀 친구가 야속했겠죠. 사실상 대리기사 노릇을 시킨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시킨 거죠. 그것도 본인 차도 아니고 남의 차를 갖고 오게 해서 이야. 술을 먹자고 꼬셔놓고서 연락을 딱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좀 장난스럽게 택배에 붙이는 운송장 스티커를 친구 차에다 붙여놨대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친구가 그걸 발견하고 전화를 합니다. 나도 똑같이 할게. 그래서 차주가 그래 근데 돈만 안 들게 해줘 라고 농담을 했는데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선 많이 넘었습니다. 야, 소장님 이건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저 고급 차에다가 본드칠을 막 덕지덕지 했다는 거는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상식적으로 전혀 지금 이해가 되지를 않죠. 뭐 모르는 어떤 악한 감정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도 안 돼요. 이 차주는 택배 운송장 스티커는 그냥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해놨냐면 강력 본드를 가지고 테이프를 붙이고, 그러니까 떨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차 불가, 제도색 해야 된다고 지금 아이고. 네 나왔고요. 면적이 거기에 사진 외에도 지금 루프도 손상됐고 본네트 유리까지 다 엄청 테러를 좋아. 했대요. 그래서 수리비하고 렌트비 합치면 지금 3천만 원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친구 사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경기 남양주 별내동의 별네일 아트 김혜진 사장님은 왜 6시 내 고향을 틀려고 하시죠? 손님들은 사건 반장을 원하십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네? 나 흔들려. 잡아줄게. 네 발목. 분 프레임으로 발목 흔들림을 잡아주니까 어떤 길도 편안하게. 퀀텀 네오 하이크. 아이다. 번호 또 받았다. 이 카드 몰라? 코너카드. 10,000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행운 번호 4개를 주고 매주 1등을 추첨해서 5천만 원의 캐시 당첨금을 준대. 지금 코나카드 앱 다운받고 카드 신청하세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납치하고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자, 충남 천안에서 말이죠.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예, 지인이 전 남자친구한테 납치된 것 같다. 네, 지인의 전 남자친구가 렌트카를 빌려와서 지인을 납치해갔다라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추적해서 당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추적에 나섭니다. 재빨리 대처하긴 했는데 단서가 너무 없어요. 어두운 밤이고 검정색 렌트카, 인상착의도 잘 모르죠. 막막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경찰의 눈에 들어온 이것.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번호판에 흐흐. 네. 자, 추적 끝에 번호판 히읗이 달린 그 한 차량이 편의점 앞에 딱 있는 걸 발견한 경찰. 이 신고가 접수됐던 그 납치범 차량이 맞는 건지 당시 현장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거 뭐지? 근데? 네? 일단 지금 편의점 앞에 차가 있었으니까 그걸 봐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단 좀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자, 이게 경찰 보디캠에 찍힌 영상인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 그 경위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 본 영상에서 나타났던 잠깐 스쳐 지나갔던 남성이 지난 17일 저녁에 천안 쪽에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저 검색 차량 렌트카에 태웠던 겁니다.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채로 질주했어요. 저 천안에서 저렇게 시작을 한 운전이 1시간 반가량을 질주해 당진시 편의점까지 갔던 겁니다. 근데 편의점 앞에 서 있는 거를 경찰이 우연히 발견을 하고 검거를 한 겁니다. 자, 검정색 렌터카라는 단서 하나만 들고 진짜 정말 저렇게 붙잡은 건데, 자, 그 과정이 어땠는지 담당 경찰 통해서 자세히 한번 더 들어보시죠. 하허호가 렌트카 차량 번호거든요. 그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차에 시동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즉시 하차해서 분리한 다음에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 감금된 사실이 확인돼서 저희가 곧바로 현장에서 가해 남성을 체포하게 됐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드릴 때 울면서 내리셨었고요. 호흡도 이렇게 가쁘셨고, 진정 좀 되시고 나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같이 오셨고 어떻게 만난 거냐고 질문했을 때 이제 천천히 진정 되시고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소장님 이게 진짜 감금 납치입니다. 예.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문도 잠궜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쏟았을까. 그걸 들었어야 하고 이럴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지금 피해자가 내릴 때 상황 보면 뭐 거의 폐소공포증에 빠진 그런 두려운 공포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될지 아니면은 이 경험이 끝난 후에도 그런 또 공포증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이제 양 변호사님, 이 지금 천안에서 이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당진에 그 피해 여성의 부모님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네. 아이고 만약에 그 집 가가 또 무슨 짓을 했을 줄 알아요. 그 여성으로서는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이 빌미 삼아서 자신에게도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모님이 연락하실 경우에 부모님을 또 뭐 좀 해야겠다라고 싶고 여성을 협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차 안에서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해를 하면서 차에서 내리죠. 예. 도대체 납치극을 벌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두 사람이 좀 오랫동안 동거래했던 사이라고 하고요. 이 남성이 이 여성한테 돈을 좀 받기 위해서 납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수백만 원 가량 돈을 이제 빌려줬는데 요거를 받기 글쎄 납작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진술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경찰이 조금 더 이 부분은 범행이 제대로 됐는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채무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자 뭐가 됐든 그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 납치 사건에만 좀 뭐 집중을 한다면 이 충남 천안, 충남 당진 두 경찰서가 진짜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해가지고 이게 가능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아까 전에 그리고 또 전화 육성에 잠깐 등장했던 여자 순경,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나온 수습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어떤 의미로는 아직 정식 경찰이 되기 전인데 저렇게 기민하게 잘 대처를 해서 큰일을 막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건 반장에서 얼마나 저 납치가 위험한 사건들로 많이 번졌었나요? 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현역 해병대원이 의용군으로 싸우겠다며 휴가 중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로 무단 출국했습니다. 해병대원은 우리 정부 측의 설득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 오후부터 전해졌던 소식이죠. 지금 난리예요, 이거. 백 기자. 네, 이 해병대 현역 병사인데요. 휴가 중이었다가 사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대로 복귀하는 대신에 해외로 출국을 한 겁니다. 병사의 가족은 이 병사가 여권을 들고 집을 나섰고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출국을 한 것 같다라면서 군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병사 21일에 이미 출국해서 현재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병사는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면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이라면 지금 이근 전 대위가 가 있는 거기잖아요. 근데 양 변호사님, 현역 해병대 지금 군인이란 말이죠. 예. 뭐 대한민국 남성들 다 알겠지만 현역 군인이 외국 나가는 거 이거 엄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해외 허가를 지휘관으로 또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우크라이나로 가겠다고 하면 보내줄 지휘관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은 우리 휴가 나오는 군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사복 입으면 민간인처럼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 더군다나 해병대면 각이 딱 잡혀있어서 누가 봐도 그럼요. 군인 같은 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머리 모양도 딱 독특하고. 그래서 이걸 너무 좀 쉽게 출국을 허용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당신 군인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또 반론도 있긴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부사관이다, 직업군인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일병입니다. 왜 그렇게 계급을 높여서 말했느냐? 뭐 그랬더니 자신의 그 계급, 실제 계급을 얘기를 하면 누군지 빨리 특정이 될까 봐 처음에는 부사관이라고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또 소식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경영 부조리. 하하. 또 우리 또 박 변호사님이 그렇죠.
군도에서 군판사하고 뭐 예. 법무관 일을 좀 하면서 이 군무이탈, 이 병영부조리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진짜 수많은 사건을 제가 보았고 또 전역 후에 변호사하면서도 많이 봤는데 외국으로 군무이탈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병영부조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 병영부조리 내용 중에 하나, 옛날에는 소원술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소리라고 요새는 그렇게 기재를 합니다. 예컨대 이제 마음의 편지 같은 걸 이제 썼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고참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그걸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경위서 정도만 쓰라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부대에서 그런 행동했다 해가지고 더 혼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들었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인 입장에서 극단 선택을 할 바에야 차라리 죽어도 의미 있는 죽음을 하자는 생각에 우크라이나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뭐 이왕 이렇게 생각한 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갔다라고 본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해병대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짜 그 부대 내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게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탈 행동을 한 거라면 그 담당 그 부대에 문제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심각한 문제고요. 병영 부조리 중에 하나가 신고를 했는데 처리를 못 해주는 것도 부조리 하나거든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뭐 부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 병사들 이게 문제 생기면 지휘관들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해병대 이게 몇 사단인지 모르겠지만 해병대 사단장이 일단은 돌아와라. 뭘 하느냐, 뭐가 이렇게 힘드냐라고 문자를 보내고 했다라고 해요. 지금 해당 저도 신기하긴 합니다. 사단장이야, 너 힘들었을 때 함께 얘기했었잖니? 무슨 일이니? 이렇게 했는데 사단장이면 상당히 높긴 한데 중간에 뭐 중대장도 있고 뭐 대대장도 있고 연대장도 뭐 다 있는데 사단장도 직접 했는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사단장이 병사 1명, 1명, 용사 1명, 1명까지 뭐 신경 쓰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빨리 지금 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단장은 별 2개예요. 소장님 그래도 이게 뭐 본인 심정이 진짜 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와서 직접 들어봐야 하는 건데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극단적인 거 선택을 생각할 만큼 또는 이제 뭐 들어오면 난 무기징역까지 각오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각오할 만큼 힘든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이제 전쟁에 대한 신념만이 정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런 병영 부조리를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또 보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얘기도 남겼어요. 한국에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 무사히 전쟁 마친다면 우크라이나에 정착할까 고민 중이다. 아이고. 이런 얘기는 국제의용군에 뭐 참전하면 시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독일 등에 남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 얘기는 군인으로서 그 임무를 하지 않고 본인의 미래를 걱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크라이나를 걱정을 한 거는 도대체 얼마큼이며 본인이 어떤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가 도대체 얼마큼인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볼 어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눌러 앉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참. 자, 양 변호사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의용군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쪽 검문소를 통과를 못하고 다시 폴란드 쪽 검문소로 돌려보내졌다라는 거예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강대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뭐 장비 같은 거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저렇게 다짜고짜 간다고 해서 훈련을 하거나 무기 보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못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우리 외교부에서 그 사람 받지 마라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 당국에 또 연락을 급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스톱이 된 것 같은데 백 기자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신병이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일단 어디 있는지만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폴란드 국경 쪽에 있는 헤르베네 쪽인데요. 우크라이나 측이 아까처럼 이제 폴란드 측 국경 검문소로 이 병사를 데려왔다고 하고 거기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만 이 병사가 현재 폴란드 국경 검문소 건물 내에 머물면서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측으로의 신병 인계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저를 뭐 끌고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참 특이한 끌고 나와야 됩니까?
저게 있는 게 좀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이게 범죄가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가장 뭐 눈에 띄는 거는 군무 이탈죄입니다. 우리 탈영이라고 그러죠. 탈영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휴가를 갔다가 미귀했을 때도 탈영이 됩니다. 정당한 시간에 그 시간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복귀가 문제가 아니고 영 딴 나라 지금 가버렸거든요. 거기 가서 전쟁을 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군무 이탈죄가 지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DP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 조금 유명했었죠. 이 군탈 체포조라고 그러는데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설득해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국제적 문제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군무 이탈죄 성립하는데 군무 이탈죄는 여러 가지 범죄 태양이 좀 달라요. 전시에 군무 이탈죄 하면 사형하고 비슷해. 사형, 무기까지 가능해요. 5년 이상 이게 가능한데 전시는 우리 전시를 기준입니다. 저기 전시는 맞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시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일반 군무이탈죄가 적용된다면 1년에서 10년 사이 징역입니다. 첫 번째 군무이탈이고 만약에 와서 반성을 한다 그러면 실형보다는 뭐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글쎄요. 왜 이렇게 전쟁터에 갔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돼요. 지금 너무 뭐 본인 얘기만 지금 보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빨리 복귀를 좀 해라. 더 시간이 길어지면 더 좀 범죄가 더 커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이 국제의용군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뭐 이런 사례까지 다 합쳐도 일단 이 찬반 양론이 계속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 어디까지나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고요. 뭐 이근전 대위를 비롯해서 9명가량 우크라이나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의 활동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게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사실 이제 고발돼서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게 정부에서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철저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논란을 그래서 최소화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난 여성이 반려견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습니다. 두 사람은 애견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 사건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이 좀 들어와서 의견 좀 올려주십시오.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나야 푸들이야. 이게 저 정말 오늘 이 사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한 부부가 말싸움을 벌이다가 강아지를 살해하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3월 새벽입니다. 울산의 한 고층 아파트였고요. 아내가 얼마 전에 조산을 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 두 부부가 싸우다가 남편이 각별히 아끼는 강아지를 아내가 입양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서 그럼 차라리 이혼하자라고 말을 하고 집도 나가버립니다. 화가 난 여성이 남아있던 강아지를 이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서 살해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날 아내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조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이가 이 반려견 때문에 반려동물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파양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편은 푸드를 상당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술이 취한 채 와서 내가 아이가 잃은 게 이 개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갈등이 커졌는데 남편이 뭐 담배 핀다고 밖에 나갔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자마자 집 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 이제 이 반려견 푸드를 밖으로 던진 겁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이게 정말 소름 끼쳤던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 만약에 여성이 원래부터 강아지를 너무너무 싫어했고 남자는 너무 좋아했고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라면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
선남선녀로 만났던 그 장소가 애견 동호회였어요. 그러니까요. 뭐 짐작한 데는 그랬다라면 아내도 사실은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예. 그럼 무엇 때문에 반려견 때문에 아이를 잃었다라는 그런 추측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것까지는 이제 뉴스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하지만 보통 이 반려동물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분들 이 반려견을 아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 때문에 아이를 해친 셈인가요?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도저히 뉴스만 봐서는 이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자, 소장님,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궁금해서 그 들어오기 전에 이것저것 좀 웹서핑을 해봤는데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안 하거나 해가지고 기생충이 생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신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유산을 하는 경우도 뭐 정말 극히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질 않아서 저희도 뭐 섣불리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네. 예. 그렇죠. 뭐 정말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 행동을 하면 너무 극단적이고 뭐 두 가지 정도의 정신 상태를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하나는 남편에 대한 굉장한 소유욕, 질투, 그러니까 반려견을 더 예뻐하는 것에 대한 질투. 나아가서 집착, 뭐 좀 강한 집착 이런 것이 있었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조산을 했을 때 그쯤에서 굉장히 좀 깊은 우울증이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조산을 했다고 해서 또는 이제 무슨 우울증이라고 해서 아이 같은 반려견을 버려서 사망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여성의 성품 안에 좀 잔혹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조산을 했다고 쳐도 네. 그 아이를 잃은 아픔을 반려견한테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뭐 저희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제가 키우는 고양이한테 너무 많은 위로를 대부분 받았거든요.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는데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남편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이게 투영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반려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 꼴도 보기 싫은데 반려동물이 더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런 상황이 반복됐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재판부도 그런 부분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이거든요. 동물보호법 위반이에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한 상황이고요. 3년 이내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처할 수 있는데 벌금 300 정도를 선고를 하긴 했는데 요게 반영은 된 것 같아요. 반성은 했고 참작 사유가 있고 뭐 이혼 이런 얘기. 특히 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 보인다. 초범. 그래서 아마 추측하건대 뭔가 하여튼 어떤 불안감이 마음의 병이 표출이 이래 되는 게 아닌가. 그거 재판부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실형이 아닌 벌금 300 정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벌금 300만 원 이게 이게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진짜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이 동물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로서는 진짜 이게 과연 벌금 300만 원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 지금 뭐 빚값을 치를 수 있는 건가? 박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법정형으로는 3년 이하 징역형까지 돼 있긴 합니다. 물론 최고일 때. 다만 뭐 비슷한 사건에서도 2020년에도 뭐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이 다투다가 16층에서 반려견을 던져서 이렇게 죽였던 그런 사건이 똑같이 300만 원 선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하고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재판부 법원이 봤었을 때 법정형은 3년이라고 돼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을 동물을 해쳤을 때 뭐 실형이라든가 집행유예라든가 이렇게까지 갈 만큼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재판부도 보니까 이런 정도로 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조금씩 올라가면 사회적 인식도 같이 끌어올려지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도 너무 갑자기 또 법원이 앞서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아직은 키우는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우리 사회의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좀 낮다라고 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소장님 짧게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면 많이들 이렇게 좀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이 남자는 애견 이 동호회에서 만났다니까 진짜 강아지를 이렇게 예뻐해 주는 여자라면
아, 괜찮은 여자일 거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묘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너무 악하거나 잔혹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이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 지금 이 견주의 남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사랑하는 강아지가 그렇게 생을 잃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 나랑 결혼했던 아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사실 평생의 상처로 남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 여성에 대한 충격과 상처는 좀 잊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지난 21일에 오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3형제 중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입니다. 정말 참극이었습니다. 자, 어딘가 수상했던 이 사건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남 산천의 농촌 마을이 떠들썩해진 건 지난 21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한적한 주택에 갑자기 119 구급차가 멈춰섰고 60대 남성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집안에서는 이 남성의 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형제 간 다툼이 살인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차 한 대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구급차를 뒤로 한 채 사건 현장을 다급히 떠나는 이 차량의 운전자.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백 기자가 이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경남 사천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받은 주소로 가보니까 50대 남성 2명은 숨져 있고 60대 남성은 크게 다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한 일일까 싶은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남성은 형제였다고 합니다. 5형제인데요. 그중에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평소에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이날은 돌아가신 어머니 집에 모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목에는 졸린 듯한 상처도 남아 있었고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흉기와 둔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서 처음에는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제3의 인물입니다. 자, 형제, 3형제 간의 다툼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3형제 간의 다툼이었나라고 했는데 주변의 CCTV를 혹시 몰라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건 시간 전후로 해서 현장 근처에 있었던 차량 한 대가 지나간 것을 경찰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시작을 한 건데요. 저 차량 낮 12시 30분경에 인근 휴게소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차 안은 비어 있었는데 안에 있던 옷에서 혈흔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아, 현장에서 지금 막 빠져나가는 저 차량이군요. 자, 그럼 저 차를 운전해서 갔던 유력 용의자. 아, 근데 이 사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게 비극에 좀 충격이 더하고 있는데요. 휴게소에 차량을 놓고 이동한 용의자가 어제 오후 사천대교 인근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이 됐어요. 근데 사건 현장과는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사람 정체가 뭐였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죠. 이 사람이 농산물 경매사였던 것이에요. 이 숨진 넷째가 이제 숨졌는데 이 넷째가 과일을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고 예. 지금 이 유력한 용의자는 농산물 경매사인데 두 사람 간의 전화 내역을 좀 조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특히 넷째가 이 사람한테 거래대금 달라라는 메시지가 2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경매사한테 뭐 과일을 팔고 돈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나 범행 동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넘겼는데 이 경매사, 이 숨진 피해자가 돈을 안 주니까 그렇죠.
결국 뭐 당연히 돈 좀 빨리 보내라. 왜 내가 너한테 넘겼는데 왜 이 대금이 안 오냐 뭐 이렇게 좀 독촉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네, 혹시 뭐 금전적인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은 돈 문제가 이 범행의 동기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자가 오간 것도 이미 일주일이나 지난 일이라서 좀 시의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또 다른 이런 문자 같은 것들이 있는지 정황을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일 도매상을 했던 넷째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변을 당한 다른 두 형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피의자하고 아는 사이로 보이진 않고요. 이 사건이 진행된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 현장이 돌아가신 어머니 집인데 넷째가 관리를 하면서 그곳에 자주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날도 사건 전날부터 이 넷째는 이 집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피의자는 오전 7시 30분경에 이 집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일찌감치 이 해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나머지 그럼 둘째하고 셋째는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둘째는 이 넷째 딸이 아니 아빠가 몸도 불편한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한번 가봐 주실래요? 라고 해서 오전 9시에 저 집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랬다가 변을 당한 거고요. 셋째는 이제 뭐 돌아가신 어머니 집이고 형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기서 아마 세차를 하겠다라는 생각에 저 집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형제가 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먼저 넷째, 그 과일 도매상을 했다는 그 넷째가 먼저 살해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가 세차를 하기 위해서 집을 찾아요. 그러다가 또 변을 당하고 셋째는 또 조카 연락을 받고 동생을 찾으러 왔다가 차례차례 변을 당한 겁니다. 야, 이거 별안간 이게 연속 살해가 진행이 됐던 건데. 네. 소장님 이게 뭐랄까요? 일단 그 한 번 살해를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게 뭐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막 뭐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딱 집에 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지금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형제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날 온다는 사실이 채무자가 올 거라는 사실이. 그런데 동생이 사망해 있으면 본인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요, 그 자기의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형제 모두가 동생의 편을 들어서 무슨 뭐 자존심이 상했다거나 원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다 지금까지는 추측에 불과하네요. 예, 박 변호사님 처음에 저희가 만약에 이제 3형제 두 사람이 숨지고 한 사람이 중태에 빠진 그 현장을 보면은 당장은 이게 형제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었나 보다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보도가 또 일부 그렇게 나면서 이 유족분들이 정말 너무 상심이 크다는. 왜냐하면 그 집안이 정말 그 동네에서도 우애 좋기로 소문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뭐 이게 뭐 다 결과가 참 상당히 안 좋지만 그래도 밝혀진 건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5 형제가 엄청 우애가 좋기로 유명한 상황인데 뭐 사망도 하고 둘째 형 같은 경우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우애 좋은 형제들한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또 이 유력한 피의자는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 민사적인 부분, 특히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도 만약에 그 피의자의 뭐 상속인들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벼랑간 이게 날벼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세련된 외모로 연애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는 박 씨 부부. 결혼 전부터 두 사람은 훤칠한 남편의 얼굴과 모델에 능가하는 아내의 체형을 담는다면 인형 같은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얘기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기다리던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고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요. 병원에서 전해들은 충격적인 진단은
불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아직 젊은 박 씨 부부에게 포기하지 말고 운동과 식단 조절로 건강 관리를 한 후 시험관 시술을 할 것을 권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임신을 위한 노력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잦은 부부싸움으로 박 씨는 이혼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불임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자, 지금 남편이 임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부부는 일단 처음에 뭐 결혼을 했을 때는 모두 다 아이를 원했다는 거죠. 네, 그랬습니다. 부부 모두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 전에 이미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자면서 가족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 사진을 넣고 미래 아이의 얼굴을 조합해주는 앱으로 이 미래의 가족 사진까지 만들 정도로 아이를 많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랬던 남편이 왜 불임을 극복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건지 박 씨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박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지금 뭐 별빛님은 요즘 이런 부부들 많다 이러시면서 좀 많은 또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많이 좀 들어와 주십시오. 일단 이 부부 정말 앞서 뭐 사파도 나왔지만 네. 되게 선남선녀. 저 며칠 전에 그 BC 그 사파였던 것 같은데 재활용한 것 같아요. 둘 다 워낙에 이제 잘생기고 또 예뻤다고 제작비가 없어요 합니다. 우리가. 네. 예.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도 그걸 이렇게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혹시나 해서 그렇게. 네. 일단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승무원으로 일해서 어디 가도 외모로는 빠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고 이 남편 역시 대학 재학 시절에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을 수차례 당할 정도로 키도 크고 훤칠하고 또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남선녀의 만남으로 연애 시절부터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었다고 합니다. 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네요,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그 동갑내기 커플이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요즘 세대에서는 30 정도면 이른 나이라고 봐야죠. 30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면서 1년은 신혼을 갖자. 그리고 1년 지난 뒤부터 아이를 갖기로 노력하자라고 약속을 했대요. 뭐 신혼기간 즐겁게 보냈고. 근데 남편이 집에서 그렇게 좀 재밌게 노는 게 좋았던지 홈술이라고 하죠. 요즘 집에서 뭐 요리도 만들면서 네네. 집에서 먹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국에는 이게 또 맞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재미를 붙여가지고 술을 줄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처럼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던 게 사실 30대의 남성이면 이렇게 서두르자는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이 아내 입장에서는 몇 년 기다리다가 5년이 지나가니까 아이고. 이제는 이게 의학적으로는 35이 넘어가면 노산이라는 진단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조금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자, 결혼 5년이 돼도 지금 아이가 안 생긴다, 아이를 갖지 않는다 이러면은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소장님, 네. 당장 양쪽 부모님 네. 도대체 뭔 상황이냐 하면서 막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박 씨에게도 딱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대 중반이 됐는데 이제 아이를 안 가지니까 보통 아이가 안 생기다 그럼 무슨 뭐 여자한테 문제가 있나 이런 사회적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친정 어머님도 혹시 우리 딸이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나 이제 조바심이 낮으면서 너 왜 아이 안 갖니? 막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시게 되었고요. 시댁에서도 따로 이제 박 씨만 불러서 아들은 빼고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나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 박 씨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남편한테 같이 병원 진료를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난임의 원인이 이 부인 박 씨가 아닌 남편한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막상 진단을 해보니까 불임의 원인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염색제나 호르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불임이었고요. 아까 이제 박 수장이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제 버려야 될 것으로 보여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남성 불임이 2015년에는 5만 3천여 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7만 9천여 명입니다. 이 자료는 사실 진단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보험공단의 통계로 잡힌 거잖아요. 예. 안 잡힌 것까지 생각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남성이 불임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성을 먼저 탓하는 그런 편견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박 변호사님. 네. 진짜 뭐가 됐든 이 남편도 처음에는 아이를 되게 원했는데 그렇죠. 그 원인이 딱 그 진단을 받아봤더니
나한테 문제가 있었네?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저도 솔직히 제 주변에 아직 제 또래 친구들 중에 아이가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와 유사한 또 사례도 있긴 한데 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홀가분해졌지만 처음에는 충격이에요. 예. 왜 저도 뭐 이런 뭐 상담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본인은 건강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례는 신체 등급 1등급으로 군대 갔다 오고 운동도 잘하고 막 상상도 못했는데 뭐 그게 지금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남성성이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아내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뭐 예전에는 내가 아닌 아내 문제가 아닌 생각하다가 내가 오해했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갈등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소장님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는 워낙 이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남편에게 그런 문제는 있더라도 시험관 시술 같은 거 하면 뭐 어느 정도 얼마든지 또 이게 가능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체내 정자 채취 수술 등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 씨는 그렇게라도 아이를 꼭 갖고 싶어서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험관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적처럼 정자를 얻어서 시험관 수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착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성들이 사실은 너무 간절히 아이를 원하다가 이렇게 착상에 실패하면 너무 절망하고 상처받고 막 그러잖아요. 박 씨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남편한테 다시 한번 하자. 우리 한 번밖에 안 했다. 여러 번 다들 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남편이 원하지 않는 듯하게 식단 조절도 안 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술도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출을 했지만 정자 검출에는 실패했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드디어 우리 아이 갖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 남편. 그런데 본인이 노키즈를 선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두 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뭐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 다른 것보다도 사실 여성이 훨씬 힘듭니다.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 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배운 게 있는데 조심해야 되고 준비 기간도 길고 시술 과정 자체도 여성이 훨씬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남편으로서는 그런 짐을 자기 때문에 아내에게 지운다는 게 굉장히 스스로도 심적으로 부담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내를 사랑한다면 딩크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 좋게 행복하게 지내자.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내의 합의가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문제 같아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럼 양 변호사님은 그래도 남편이 더 노력해야 된다. 식단 조절이든 운동이든. 설령 본인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없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더라도 아내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져 있어서 문제가 된 거죠. 여기까지 온 거죠. 본인이 선언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부부잖아요. 부부는 평생 반려자기도 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힘들다고 이거 오래 안 갔겠다. 설득을 해가지고 됐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본인이 선언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남편이 어쨌든 간에 아내를 설득하든 아니면 또 아이를 갖든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고 뭐 이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설득이 돼서 그래 같이 맙시다. 그래 되면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갈등이 지금 상존하기 때문에 남편 좀 아쉽습니다. 그럼 두 분은 뭐 입장이 같은 거네요, 그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늘도 싸움을 붙이려고. 조금 저 느낌이 좀 다른데. 예. 어떻게 다르신데요?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이 다방면에. 다방면에. 예컨대 설득을 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애가 임신을 하도록 노력한다든지 그래 돼야지 이렇게 막 무책임한 건 좀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무튼 그렇죠. 뭐 소장님 그런데 일단 제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원인 제공 뭐 결과적으로는 원인 제공을 이제 남편이 하게 된 셈인데 이게 자기가 이제 식단 조절도 않고 뭐 운동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술도 막 이제 마시겠다고 그냥 확 풀어진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여성 입장에서 그 아내 입장에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로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부부가 다 속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은 일부러 이렇게 연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도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괴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포기하고 싶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남편도 마음이 힘들지만 사실은 아내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아내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거든요. 그 불임의 과정을 겪어 나가셔야 되는 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심적인 간절함 때문에도 힘들지만 몸이 거기에 맞춰서 아이를 받아들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심정은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고 괴로운 상황인 것 같고 이 아내도 그걸로 인해서 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이 몸과 마음에서 다 멀어진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 밉고 그 남편을 내가 챙겨줘야 되는 것도 너무 밉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안 되냐를 좀 따져보기 위함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임신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불임 남편,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까, 양 변호사님? 이건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에게 딱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결혼은 사회적 계약이다. 그 계약을 놓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계약의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아이를 갖는 게 결혼이라는 계약의 본질일까요? 조선시대 같으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극 같은 데 보면 아이 못 낳았다고 집에서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불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이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도 맞아요. 다만 혹시라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노력이 없어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날 수는 있죠. 그때는 이혼으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박 변호사님, 저 말씀대로라면 이 커플 같은 경우는 뭐가 됐든 서로가 지금 뭐 남편이 노력을 안 하면서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요거 정도로는 아직 이혼은 아닌데 일반적인 사회를 봤을 때는 이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기타 사유라고 보거든요. 아마 더 갈등적인 요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단 더 노력한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싸움이라든지 그런 행동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혼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예. 자, 소장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가 뭐 이렇게 불임, 난임 부부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아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아이 문제로 인해서 둘 다 힘들다 보니까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커플도 있고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헤어지는 커플도 있고 여러 커플을 봤는데요. 결국에 이 케이스에서는 둘이 굉장히 먼저 솔직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치료 여러 가지 노력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될 대로 되라, 난 협조하지 않겠다인지 아니면은 상처나 자존감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건지 알 필요가 있고 또 여성 역시 너무 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남편의 관계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아이를 갖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지 일단 가능한 한 허심탄회한 대화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픽 페루로 가보시죠. 네, 어느 가게 앞에 한 남성이 있는데요.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것 같죠? 개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개가 남성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모습을 본 남성도 이제 두 팔을 벌려서 개를 꼭 껴안습니다. 진짜 참 포근하네요, 진짜. 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개와 남성이 장난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개가 바닥에 누운 남성의 얼굴을 혀로 마구 핥고 있습니다. 남성이 진짜 좋은가 봐요. 꼬리를 저렇게 흔들고요. 개가 남성에게 애정 표현을 하다 말고 또 남성을 따라서 아예 바닥에 벌러덩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남성이 올라타서 개를 장난을 칩니다. 개와 남성은 그렇게 한참 동안 장난을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주인하고 이렇게 개 사이가 되게 돈독하네요. 주인 아니라고 합니다. 저 개 아니에요? 옆집 개예요. 페인트 가게 주인인 남성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저희 옆집 개가 이렇게 와서 반갑게 맞이한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남성과 옆집 개. 영상이 최근에 SNS에서 화제가 되자 개와 남성의 우정이 보기 좋다. 훈훈한 영상 때문에 기분이 좋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좀 서운하겠다, 저거 보면. 알겠습니다. 다음 픽 대만으로 이어가죠. 이번엔 개와 고양이입니다. 네, 개와 고양이. 지금 침대 위 같죠? 고양이가 좀 장난을 치고 싶은 모양이에요. 슬슬 약 올리면서 냥펀치를 빵빵 날리고 있습니다. 개도 처음에는 그냥 맞아줬는데요. 고양이가 좀 계속하니까 짜증이 나나 봐요. 지금 이렇게 노려보기도 하고 있어요. 이거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영상을 찍고 있는 견주와 고양이를 번갈아서 쳐다보면서 나 얘 때려도 돼? 이러는 거죠. 도를 넘었어요, 지금. 고양이가 위로 뛰어오르더니 개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와우. 지금 이 순간이 이제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단숨에 고양이를 제압해서 입을 쩍 벌려서 고양이의 얼굴을 입안에 넣어버립니다. 고양이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진정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개 반격에 당황한 고양이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까불면 안 되죠. 지금 좀 완전히 쫄아가지고 지금 구석으로. 벼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고양이 마음 상한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한 견주는 개 바디의 성격이 정말 순하다면서 저 고양이 이름은 치라라고 하는데요. 맨날 맞아주기만 하더니 이날은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핏 보면 과격해 보이는데 둘이 사이가 정말 좋고 여전히 잘 논다고 합니다. 개가 고양이를 마치 친동생처럼 아낀다고 하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미국 텍사스입니다. 캄캄한 밤 어느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하늘에 번쩍번쩍 거리죠.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가 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해요. 번쩍이는 하늘에 시커먼 또 구름 같은 것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뭘까요? 예, 길쭉한 모양으로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는 토네이도. 토네이도. 예. 지난 21일 토네이도가 텍사스주 중심부를 강타. 보이죠? 시속이 약 150km입니다. 강풍을 동반하고요. 벼락과 함께 폭풍우를 무섭습니다. 이 강풍의 위력이 너무 세죠. 버티지 못한 주택은 벽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이 잔해로 변했고요. 자동차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서 부서지기도 합니다. 자, 가까스로 지금 자동차 날아가는 것도 보이죠? 무섭습니다.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지만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민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rying to get through. Streets were blocked. I didn't care. I ran over here and I saw my house and I was devastated, outright devastated. And I didn't know what to do. I still don't know what to do, to tell you the truth. 자, 보시는 것처럼 거리 곳곳에 자동차, 또 건물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당에는 나무가 쓰러져 있고요. 아예 집 지붕이 뜯겨나간 모습도 지금 보이죠. 텍사스 현지 언론들은 지금까지 1명이 사망했고 20명이 다쳤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토네이도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루이지애나주, 엘라바마주까지 덮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영화 속의 장면이 진짜 영화가 아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픽 인도로 가보시죠. 네, 여기 인도고요. 두 남성이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해 볼까요? 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디서 뭔가 튀어나옵니다. 뭔가 나옵니다. 남성들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더만 다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예, 양행카 말 맞습니다. 갑자기 버스 한 대가 남성들이 서 있던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은 겁니다. 네. 바로 아네요. 양행카님. 이제 이거 하도 하다 보니까 느낌이 오죠, 그죠? 자, 이 두 남성 다행히 버스가 들이닥치기 직전에 몸을 피하면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는데요.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 한 명을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운전자가 다름 아닌 버스 청소를 담당하고 있던 버스 회사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 버스 청소 직원이 왜 운전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술에 취해서 차고지에 있던 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자기도 모르게 운전해 왔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통제력을 잃고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고 만 것입니다. 자, 이날 지역 축제가 열린 탓에 도로가 사람이 좀 별로 없었다고 해요. 참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CCTV 영상 같은데요. 붉은 머리를 한 누군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동물보호단체 사무실입니다. 붉은 머리를 한 사람이 주변을 살피더니 뭐야? 갑자기 여기 개 사육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손을 대고 뭔가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불꽃이 막 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라인더 같아요. 사육장 철장을 자르고 있는 겁니다. 철장을 절단하자마자 문을 열고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강아지 한 마리를 들고 나옵니다. 어머, 저렇게 들고 나옵니다. 뭐지? 저 사람 얼굴이 좀 이상하죠? 뭐야 저거? 네, 붉은색 머리를 한 줄 알았더니 삐에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삐에로? 네, 지금 삐에로 마스크를 쓴 사람이 강아지를 품에 안고 그대로 도망갑니다. 지금 도둑질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저 마스크 쓴 사람이 데려간 강아지는 4개월 된 암컷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견종입니다. 처음부터 강아지를 훔쳐갈 목적으로 온 것 같죠? 동물보호단체 직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지? It's very hard for us to actually see that. Seeing the way that the animal was handled and taken out of the kennel, the puppy was very, very obviously distressed. 네, 해당 강아지는 이날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동물보호단체 측은 새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한편 피에로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강아지 절도범을 쫓고 있다고 하니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삐에로 나오는 공포 영화 있잖아요. 그것, It. 그것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나 삐에로만 보면 무서워. 조카 아닙니까? 조커는 아니에요. 네. 자, 마지막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건물 2층 난간에 아이고, 지금 누가 매달려 있어요. 아이고, 진짜. 근데 성인도 아니고 여자아이입니다. 아유. 네, 조금만 움직여도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난간을 잡고 안 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텨 저거? 아니 밑에 이불 같은 거 딱 했네요. 아래 지금 사람들이 있죠. 주민들이 다 같이 이불 하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이가 난간에서 떨어지면 저걸로 받아서 아이가 손을 놓치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이불을 쫙 펼쳐서 이불 위로 아이가 떨어집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4살짜리 여자아이가 2층 집에서 혼자 놀다가 창문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타려다가 난간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주민들의 도움으로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됐다고 합니다.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또 제가 우리 사반 @jtbc.co.kr 그 메일로 제보 하나를 받았거든요. 예. 우리 가족 여러분이 제보를 하나 해주신 게 있는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여성분과 뽀뽀를 했다고. 뭐지?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연기입니다, 연기. 지금 사모님 보고 계실 텐데. 보고 있죠, 보고 있죠. 저희 어머니도 보고 있고요. 이 여사님도. 연기입니다, 연기. 왜 다른 방송에서 재연 연기. 이게 이 상황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예. 아니 어떤 여성분이 우리 박 변호사님 볼에다가 뽀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연기라니까요? 표정 연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대본에 다 있는 연기예요. 예. 대본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이게 다른 연기입니다. 방송사 화면이라서 저희가 저렇게 짧게만 보여드렸는데 진짜 너무 아깝네요. 화면 보니까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기라고요, 연기. 아까 그 회사 방송국 들어오실 때부터 너무 표정이 밝으 연기예요, 연기.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좀 얼마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 저희 또 사연 하나만 전해드릴 시간 될까요? 예. 제가 그 약속했던 이 인형, 인형 이거 저희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 700여 분의 메일이 도착했는데 10분을 골라드린다고 했다가 이게 도저히 줄이고 안 돼가지고 제가 5분을 더 15분을 골랐습니다. 자,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해드리자면 최혜윤님. 혈액암 투병 중인 어머니께서 사반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약물 치료 중에서도 사반만 보시면 미소를 지으세요. 어머니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백서연님, 마음의 병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는 51살 아줌마입니다. 외출이라고는 병원 말고는 항상 집에만 있는데 사건 반장 덕분에 우울감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하셨습니다. 자, 김슬비님. 엄마가 아무리 아프셔도 이건 꼭 보고 주무세요. 제가 다른 채널 보려고 리모컨 슬쩍 하려다가 걸려서 혼났습니다. 자, 고진희님. 6시 내 고향만 보시던 우리 엄마가 양 반장님 배신할 수 없다면서 6시면 꼭 JTBC를 트십니다. 칠순 우리 엄마가 꼭 인형 받고 싶으시대요.
하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15분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연락 주소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